가난한 천재 선비와 부잣집 영예의 기묘한 인연. 조선 중기 한양에서 열흘 길을 걸어야 닿는 산골 마을에 김연우라는 청년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 내린 재능을 지녀 3살에 이미 필체를 바로잡고 통달했으며 16 어린 나이에 장원급제하여 마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김연우가 조선을 이끌 제목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집은 겁만 양반일 뿐이었습니다. 일찍이 훈장이셨던 아버지를 여의고 노모는 평생 바느질 품을 팔아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가난은 현우의 학문을 향한 열망을 끊임없이 옥죄는 차가운 현실의 족쇄였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현우가 19살이 된 해, 마침내 회시가 열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비였습니다. 한양까지의 험난한 여정, 그리고 최소 보름 이상 머물러야 하는 체류비까지, 이 모든 것이 현우 모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아들의 낡은 도포를 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이리 재주가 빼어나 20살 전에 급제를 할 운명인데 이 애미가 죄인이다. 어찌하면 좋으냐. 현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때를 놓치면 사람의 운명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법이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평생의 자존심을 꺾고 마을의 부자들과 친척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마지막 남은 낡은 놀이개와 폐물까지 모두 팔았습니다. 우리 지성이가 이번에 장원급제할 제목이니 후에 벼슬 하여 반드시 갚겠습니다. 어머니의 피눈물 섞인 간절함에 사람들이 움직여 겨우 은자 10량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10량은 현우에게 단순한 돈이 아닌 어머니의 생명과 맞바꾼 신뢰와 사랑의 무게였습니다. 8월 초 현우는 낡은 책보따리와 달아해진 집신 2켤레를 짊어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 넘어 아들의 뒷모습이 점 하나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현우의 여정은 처절했습니다. 돈을 극도로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마저도 어머니가 정성껏 싸준 단단하게 말린 보리떡과 볶은 곡물 가루를 물에 타 넘기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상인들은 현우의 남루하지만 기품 있는 모습에 감탄하며 때때로 밥을 함께 나누어 주었지만 현우는 그들의 호의마저도 감사함과 죄송함으로 받았습니다. 밤이 되면 깊은 산중의 습기와 한기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으나 과거를 향한 집념으로 버텼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녁 마침내 한양의 거대한 성문, 숭례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북적이는 인파와 활기찬 도성의 풍경은 현우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주머니를 만져보니 동전 한 입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회시까지 사흘, 그리고 전시와 결과 발표를 기다릴 최소 열흘을 버틸 수 없겠구나. 현우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현우는 길가에서 고립된 섬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우의 눈에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기와집이 들어왔습니다. 대문 앞에 선 4명의 하인 중 1명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온 선비인데 사정이 있어 하룻밤 헛간이라도 빌릴 수 있겠습니까? 하인은 주인이 엄격하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현우가 붉어진 얼굴로 돌아서려는 순간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꽃가마 한 채가 당도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두 젊은 여성은
박대감 댁의 막내 영애 박서연과 그녀의 사촌 이연아였습니다. 서연 아가씨는 선명한 홍색 비단 치마를 입고 있었고 연아 아가씨는 산뜻한 노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화사하고 우아한 자태는 현우가 평생 보지 못했던 귀족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인에게 현우의 사정을 들은 노란 치마의 연하는 공개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언니, 어찌 집안에 연고 없는 사내를 들이려 해? 행여라도 좋지 못한 자라면 어쩌려고. 현우의 얼굴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빨리 이 모욕적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치마의 서연 아가씨는 오히려 현우의 초라한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맑은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하녀 자목년을 불러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자목년은 현우에게 달려와 밝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잠시 기다려주세요. 저희 아가씨께서 선비님에게 귀한 대길상이 있으니 돕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현우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세워주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곧이어 서연 아가씨의 명으로 하인들이 서쪽 마당 끝에 있는 작은 사랑채, 백풍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정말 장군님 방에 모시라고 하셨단 말인가? 라며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자목년은 현우를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묘한 짐승의 냄새가 감돌았는데 현우는 긴 여정의 피로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곧 푹신한 새 이불과 함께 따뜻한 쌀밥과 윤기 흐르는 돼지고기 볶음이 나왔습니다. 현우는 오랫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느라 예의도 잊은 채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치웠습니다. 자목년은 이어서 하얀 털을 가진 풍채 좋은 강아지 백풍을 안고 왔습니다. 선비님께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 아가씨가 아끼는 백풍을 친구 삼아 모시고 왔어요. 현우는 강아지와 놀며 오랜만에 과거 시험의 무거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푹신한 잠자리, 그리고 강아지의 순수한 애정이 현우의 고독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목년은 현우가 떠나기 전 찬란하게 빛나는 은자 10량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아가씨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꼭 장원 급제하시어 은혜에 보답해 주세요. 현우는 감격에 겨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은자 10량은 그의 남은 여정과 시험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거금이었습니다. 자신을 귀한 인물로 알아본 아름다운 영예의 마음이라는 생각에 현우의 가슴은 설렘과 희망으로 벅차올랐습니다. 그 돈 덕분에 현우는 깔끔한 객주에서 머물며 몸과 마음을 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회시,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에서 현우는 최고의 실력을 발휘했고 마침내 장원 급제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임금에게 화려한 어사화를 하사받고 사흘간 말을 타고 한양 거리를 행진하는 꿈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우는 그 기쁨 속에서도 자신을 도운 붉은 치마의 영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시험도 제대로 못 치렀을 것이다. 이 모든 성공은 그분의 은혜 덕분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중매쟁이를 통해 박서연 영예에게 혼인을 청했습니다. 박대감은 현우의 장원 급제 경력과 젊은 나이에 크게 만족하며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현우는 고향의 어머니를 모셔와 성대한 혼례를 치렀고 아름다운 서연 부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며 자신과 서연의 인연은 필연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혼례 후 며칠이 지나
현우는 부인과 함께 처가에 인사를 갔습니다. 박서연 부인은 도착하자마자 강아지 백풍을 찾아 품에 안았습니다. 백풍아, 사흘 동안 못 봤더니 살이 빠진 것 같구나. 내가 아끼는 방에서 잘 지냈니?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요. 백풍은 저와도 이미 하룻밤을 함께 보낸 사이가 아닙니까? 순간 서연 부인의 얼굴이 묘하게 붉어지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현우는 그 미묘한 반응에 의아했지만 애정 어린 부끄러움이라 여겼습니다. 현우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날 밤 자신을 도운 하인들과 자목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부인에게 묻자 서연 부인은 고개를 돌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매화요? 그 아이는 사정이 있어 멀리 지방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방을 치웠던 하인들도 모두 제 몫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현우는 실망했지만 지금의 행복에 젖어 더 이상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현우는 홍문관에서 일을 마치고 가마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젊은 여인이 뛰어나왔는데 그 뒤에는 남자가 저 거지 계집을 잡아라 고 소리치며 쫓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가마에서 내려보니 그녀는 다름 아닌 하녀 자목련이었습니다.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없고 허기와 공포에 질린 채 떡 한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쫓아온 남자에게 돈을 넉넉히 주어 돌려보내고 자목련과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곤궁한 사정을 묻자 자목련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이리 된 것은 모두 선비님 때문입니다. 현우는 놀라 하인들을 물린 후 자목련을 진정시키고 진실을 요구했습니다. 자목련은 마침내 백풍각의 냉혹한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선비님께서 주무셨던 그 방은 장군이 살던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아가씨가 대장군이라 부르며 아끼던 강아지 백풍의 집이었습니다. 백풍각이라 불린 것도 백풍이 살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우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라고? 내가 계집에서 잤다는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굴욕감으로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날 박서연 아가씨가 사촌 동생 연아 아가씨와 내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저 순진한 선비가 헛간인 줄 알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계집인 줄 알고도 들어갈 것이냐를 두고 은자 열량을 걸었습니다. 아가씨는 선비님을 돕고자 했지만 동시에 그 내기 돈으로 선비님을 희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운명적인 사랑의 징표라 여겼던 은자. 열량이 사실은 부잣집 아가씨들의 심심풀이 내기 돈이었다는 진실은 현우를 격렬한 모욕감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모든 성공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목련은 이어 박대감이 사위의 치욕적인 비밀이 알려질까 두려워 자신을 포함하여 그날 밤의 일을 아는 모든 하인들을 하루아침에 내쫓았다고 고했습니다. 현우는 어이가 없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 줄 알았더니 부잣집 아가씨들의 얄궂은 장난이었구나. 참으로 기가 막히다. 그는 자목련에게 큰 돈을 쥐어주며 쫓겨났던 다른 하인들에게도 연락하여 자신을 찾아오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부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진심으로 현우를 사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달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원 급제한 벼슬아치라도
부잣집의 개 한 마리가 살던 집에서 묵어야 했구나. 세상의 가난한 이들의 운명이란 부유한 이들의 변덕과 사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었구나. 이 경험은 현우에게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우연과 운에 기인했으며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뼈저린 굴욕과 깨달음을 잊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운명을 개선하는 정의로운 청백리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도운 모든 사람들의 은혜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훗날 현우는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고 박서영과도 진정한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시작은 장난이었지만 그 장난이 불러온 운명이 두 사람을 때려야 뗄 수 없는 진실한 인연으로 엮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어느 대보름밤 서연 부인이 과거의 일에 대해 고백하려 하자 현우는 부인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하, 나를 백풍각에 재웠던 일 말이오? 괜찮소. 계집이면 어떻고 마구간이면 어떻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지나고 나니 모두 귀한 추억이 되었소. 그대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올랐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으니 이제 마음의 짐은 모두 내려놓으시오. 서연 부인은 남편의 깊은 포용력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나가 환하게 떠오른 대보름달을 보며 영원한 사랑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